지배자와 피지배자, 백성과 통치자가 공존했던 곳 읍성. 읍성은 민중의 삶과 애환이 깊이 서려 있는 곳이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 시설이자 민초들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훼손되고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역사. 이제 사라진 읍성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성돌 하나하나가 역사의 조각이 되어 그동안 잊혀졌던 역사를 바로 세운다. 과거 고을을 지키기 위해 쌓았던 성 읍성. 고을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성의 높이와 넓이가 달랐다. 크고 중요한 고을에는 그만큼 관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높고 넓은 읍성을 쌓았다.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이 이루어졌고 행정을 펼쳤다. 읍성을 중심으로 지방 곳곳에서는 고유한 문화가 발달했다. 읍성은 그 주변의 그 핵심 시설이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에는 축제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모든 집산지가 되고 또 성문 안에는 장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에는 우리나라 성곽의 대표적인 도성이 있었다. 도성은 돕을 두른 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견고하고도 웅장하게 쌓았다. 한국의 촌읍은 대개 배후에 주산을 두고 그 기슭에 형성돼 있었다. 읍성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을에 쌓았기 때문에 성곽도 자연적으로 읍의 주위를 두른 다음 그 끝이 산으로 이어지는 평산성 형식이 발달하였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목책으로 시작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토성을 많이 쌓았다. 토성은 빠른 시일 내에 적은 인력과 경비로도 쌓을 수 있지만 견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흙으로 쌓았던 읍성들은 조선시대에 다시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던 때 급하게 쌓느라고 절반 이상을 토성으로 쌓았던 한양 도성 역시 세종 때에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성을 많이 쌓았다. 행정구역 중 절반 정도의 읍성을 쌓기도 했다. 이렇게 많았던 읍성들이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철거됐다. 읍성을 없애는 것은 곧 통치의 거점을 없애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1910년 강제 합병을 하면서 성벽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읍성을 철거했다. 1910년에 강제 합병을 하면서 읍성 철거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걸쳐서 시구 개정이라는 명분을 또 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가지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그 성벽을 뜯어서 그 성돌로 하수도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벌입니다. 한반도는 과거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 주로 한반도의 해안을 침범하며 약탈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해안 지방에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읍성도 있었다.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고려 때부터 있었던 토성을 1407년 해미현이 설치되고 1418년 충청도 병마절도사형까지 옮겨오면서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원래 충청도에는 공주와 덕산 두 곳에 병영이 있었는데 바닷가를 지키기 위해 덕산의 병영을 가까운 해미로 옮겨왔다. 조선 성종 때에 이르러 전국의 주요 읍성은 해안가를 따라 세워지게 되었다. 왜구가 쳐들어올 때 첫 번째 오는 도시부터 먼저 쌓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읍성 축조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다 쌓은 것은 아니고, 세종 때 시작해서 일단 계속 쌓아가지고 성종 때까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게 1차인데, 처음에는 그 해안가에서 시작해서 내륙 지역은 중요 도시만 쌓습니다. 고려 말부터 왜구가 자주 쳐들어오자 조선 초기 세종은 1418년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했다. 더 이상 왜구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복수를 염려하여 읍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 읍성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최윤덕이었다. 야인과 왜노가 모두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으니 각도 각처에 성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바닷가 구녀마다 성이 우뚝 서 있으니 보복할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최윤덕은 10여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읍성 쌓을 곳을 정하고 공사를 감독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바닷가에 많이 쌓았는데 충청도는 경상도에 이어 두 번째로 왜구의 출몰이 잦았던 지역이었다. 서해안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를 막고자 지었던 것이 바로 해미읍성이었던 것이다. (1416년) 태종은 당시 왕자였던 충녕대군과 함께 해미 지역을 방문했다. 8일 동안 태안 해미연을 돌아본 뒤 해미읍성을 쌓기로 결정했다. 해미읍성은 성곽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대표적인 읍성이다. 1997년부터 10년 동안 객사와 관아 건물들을 복원하였다. 객사는 조정의 관리들이 묵어가던 일종의 귀빈 숙소로 관아의 관원들이 국왕에 대한 예를 올리는 곳이었다. 객사터를 발굴한 결과 객사 앞마당에 돌을 깔고 주위에 담을 둘렀는데 남쪽에는 외산문이, 그 앞에는 목책이 쳐 있었다고 한다. 동어는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정무를 보던 곳을 말하며 해미연 현감이 정사를 보던 곳이었다. 효종 2년에 해미연에 호서좌영을 설치했고 영장을 겸한 해미현감은 동원에서 해미연의 정사뿐 아니라 인근 12개 군현의 병무행정까지 관장했다. 병영이 폐지된 뒤에는 해미군수의 행정청사로 사용했다. 장청은 군하와 가명에 속한 장교가 근무하던 곳을 말하며 동원과 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옥사는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었다. 해미읍성의 옥사터에는 특별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 바로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천주 교인들이 이곳에서 순교했던 것이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에 만든 연못을 말하는데 해미읍성의 성벽 바깥에는 인공으로 해자를 파서 방어시설을 강화하기도 했고 성 안으로는 우물이 3군데에 있었다. 우물은 이 성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죠. 해미의 지형상으로 보면 바다와 가깝고 이게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곳곳에 그 바닷물이 섞여 나오는 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미읍성에 있는 그 3곳의 우물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은 아주 좋은 물이었다 그래요. 성벽에는 책임자의 관직과 동원된 장정들의 고을 이름을 새겨 넣어 책임을 분명하게 했는데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어느 고을의 인부들이 공사했는지를 적어두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16대에서부터 60세까지 그 양민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 이 성을 쌓을 때 그 효과적으로 쌓기 위해서 일정한 그 구역을 나누어서 분담을 시켜서 성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주라고 이렇게 각석이 있는데 이 각석을 보면 공주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을 쌓아 돌아갔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또 충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또 충주분들이 이렇게 성을 쌓아가서 절 이렇게 둘레를 돌아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고을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그 충청도 고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해미읍성은 충청도 장정들이 모두 동원돼 가지고 이 성을 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에 공사 감독자의 이름이나 인부들이 동원된 고을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공사를 허술하게 해서 무너질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토성은 물론이고 석성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부실하게 공사하는 경우에는 쌓자마자 무너지기도 했다. 세종 때 여러 곳에 읍성을 쌓으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축성 결과에 따른 상벌을 제도화시켰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어디서 누가 와서 쌓다 하는 기록을 남긴 거죠. 조선 후기에 보면 그렇게 5년마다 이렇게 수리를 할 때 잘 쌓다 해가지고 그 표창을 받으려고 우리 고을에 어디가 무너졌는데 쌓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허가가 꼭 있어야 인력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꾸만 보완을 많이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성 축조는 조선시대에 전기만 하더라도 토축과 석축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토성을 이용해서 쌓는 경우에는 안쪽은 흙, 바깥쪽은 돌로 쌓기도 했지만 안팎을 모두 돌로 쌓은 석성도 많았다. 숙종 때부터는 네모 반듯하게 돌을 잘라서 성을 쌓기도 했다. 돌로 성을 쌓을 때에는 조금씩 뒤로 물러가며 쌓아 올렸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져 성벽의 경사도가 대개 15도 정도 되었다. 내벽을 경사지게 쌓은 것은 성의 위쪽으로 오르내리기 편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세종 20년에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번, 축성신도를 반포하여 성곽을 모두 석재로 쌓도록 했다. 흙으로 이루어진 내벽의 경사면 역시 석재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도록 하였다. 또 세종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벽을 높이면서 옹성이나 치성, 해자 등의 중요 방어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옹성은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중의 성벽이고 치성은 전방과 좌우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과 성벽에 붙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말한다. 성을 축조하는데 새로운 도본 이렇게 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전부 돌로만 전부 쌓으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주 부실한 아주 얇은 판소를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몇 번 오르내리면 무너지고 그래서 세종 25년에 이보흠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거기에 대한 폐단을 얘기하고 다시 도성 축조기법에 의해서 축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것이 나와서 돌로 성을 쌓으려면 축성 현장 가까운 곳에 돌이 많아야 했고 많고 무거운 돌을 운반할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벽돌을 구워 전성을 쌓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적의 공격을 가장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석성이 그 뒤에도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관직인 경직과 지방의 관직인 외직이 있었다. 지방은 또다시 부, 목, 군, 현으로 나뉘어 수령이 파견되었다. 조선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8도로 나뉘었는데 각 도마다 부, 목, 군, 현이 나뉘었고 그중 도를 대표하는 지역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도의 명칭을 붙였다. 그중 전라남도의 나주시와 나주군 일부를 포함했던 옛 행정구역이 나주목이었는데 983년 이후 1895년까지 전남의 행정,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나주목이었다. 전주와 나주가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전라도라는 도의 명칭이 붙었을 만큼 나주는 면적이나 인구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였음에 틀림없다. 되게 목사 이상은 당상관입니다. 정산품 당상관 이상이고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읍성이 적어도 목 단위는 거의 다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나주목, 뭐 이런 전주 목사 뭐 하는 이런 목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읍성 축조가 본격화되었던 조선 초기부터 나주 읍성은 그 규모를 조금씩 늘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둘레가 만척에 이르고 높이는 무려 9척으로 기록된다. 이것은 현재 유구를 통해 추정하는 나주 읍성의 규모와 유사하다. 규모뿐 아니라 읍성 내부의 건물에서도 나주의 권위를 볼 수 있었는데 읍성 내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건물은 동원과 객사로 나주 읍성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렇게 읍성 내의 관하 공간은 유교 질서와 국가 제도에 따라 배치되었고 이것은 궁궐과 같은 형태였다. 아무래도 위쪽이 더 권위적으로 중요한 건물, 동쪽이 조금 또 중요한 건물. 이게 남북 방향으로 보면 북쪽에, 동서 방향으로 보면 동쪽에가 위계상으로 높은 건물들이 자리하죠. 영조 때의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지리서 택리지에서는 나주의 지세가 한양과 닮았다는 의미로 작은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금성산과 북한산, 나주천과 청계천, 영산강과 한강, 그리고 나주와 한양의 남산은 서로 짝을 이룰 정도로 닮아 있다. 나주 읍성과 도성의 공통점은 또 있었다. 동서남북 방향에 성벽을 설치한 것도 한양의 구조와 닮았는데 읍성이 동서남북 4개의 문을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나주 읍성은 조선 말까지만 해도 도성과 같은 4대 문과 객사, 동원을 고루 갖춘 전라도의 대표적인 석성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무참히 허물어버렸고 지금은 4대 문 중에서 동전문, 서성문, 남고문이 복원돼 있다. 여기가 이제 서성문인데요. 이쪽이 이제 성 밖이 그 향교, 이쪽 성안은 서성문 이렇게 되는 거죠. 나주읍성은 이제 서울의 도성과 같이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남쪽 문을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동쪽 문, 서쪽 문 복원했고요. 지금 올해부터 북쪽 문 복원하고 있습니다.
고을의 필수적인 건물 중 하나가 바로 향교인데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이었다. 향교는 읍성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읍성 안에 지었다가 학문학에 알맞은 곳을 찾아서 밖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나주는 이렇게 읍성 안에 현재도 사람이 한 10,000여 명 이상 살고 계십니다. 주민들 살고 계시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읍성 속에서 잘 그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그런 그 문화재에 어울리는 환경들을 만들어서 역사 도시로 이렇게 발전되고, 또 그걸 보존되고, 또 그런 그 문화유적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주 읍성을 비롯해서 4개의 문을 갖고 있었던 읍성은 모두 4곳이 있었다. 청주, 전주, 나주, 그리고 광주. 광주 읍성에는 동쪽 서원문, 서쪽 광리문, 남쪽 진남문, 북쪽 공북문이 있었다. 지금은 광역시인 광주지만 과거 광주 읍성은 나주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게다가 광주 읍성은 석성으로 축조되었지만 읍성의 성벽이었을 돌들과 흙으로 된 뚝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 현재 성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광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면서 과거의 성문 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조선시대에 57개의 고을이 있었다. 그중에서 읍성을 갖고 있는 곳은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만 15군데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읍성을 가진 곳은 바로 나주였다. 나주는 성 안의 면적만 30만 평이었다. 과거에는 광주보다 나주가 훨씬 큰 고을이었다는 반증이다. 광주와 그 나주의 관계는 1896년에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그때 전라남도 관찰부, 지금 같으면 도청 소재지가 나주가 아닌 광주로 선택되면서 두 고을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광주가 나주보다 훨씬 큰 고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관계라는 것은 나주가 월등히 큰 고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또 다른 읍성을 만날 수 있는 곳 고창. 무장읍성은 11년째 발굴과 복원이 진행 중이다. 그간 총 8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무장읍성의 주 출입로였던 남문의 위치를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동서남쪽의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건물지를 발굴하기도 했다. 또한 연지, 해자, 객사터가 확인되기도 했다. 여기는 이제 그 무장읍성 중에서도 이제 그 사창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쪽입니다. 지금 이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두봉을 중심으로 관아 건물과 향청, 사창 그리고 이제 장청 건물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두봉의 동쪽에 해당되면서 그 사창에 있었던 그 위치입니다. 태종 17년 병마절도사 김절애가 호남 여러 고을의 백성과 승려 2만여 명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쌓았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창토가 발굴되기도 했다. 사창은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보관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전국 각 지역의 읍성 건물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화재를 막기 위해 외벽을 석재로 축조했다. 사창토 발굴로 무장읍성 주변 경제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지도에 기록된 사창 건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8차례에 걸쳐서 성벽이라든가 건물지, 그다음에 고지형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조사에서는
동원의 남쪽에서 연지를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분청사기, 백자뿐만 아니라 곤장과 남학신 같은 당시 생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발굴 조사는 읍성 내부의 사창과 관련된 건물지와 화약고, 군기고뿐만 아니라 동쪽 성벽의 진행 방향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 발굴 조사 이후 복원된 읍치루 전면에서 무장읍성을 처음 축성할 당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연지도 추가로 확인했다. 지금 현재 그 동원 앞쪽에 가면은 조그마한 그 연지로 해당되는데 그 위에 또다시 후에 읍성이 추가될 때 아마 문루가 그 위쪽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창군 일대는 조선시대에 고창현, 무장현, 흥덕현이 있었다. 이 가운데 산사면에 위치해 방어적 기능이 강조되었던 고창읍성이 있었다. 고창읍성 내부는 다른 읍성들처럼 평지가 아니라 야산과 좁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다. 관아와 객사가 다 있는 틀림없는 읍성이었지만 사실상 민가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백성들은 성 밖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유사시에만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싸웠다. 고려시대 때 행정 중심 지역은 흥덕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무장읍성이 행정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고창읍성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성장한 신흥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고창읍성은 읍지이면서 산성, 방어 목적이 더 강했던 거예요. 고창읍성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3번이나 있었다. 정유재란 때 성이 함락되기도 했고 동학혁명 때에는 동학군에 의해 성을 점령당하고 관아 건물이 불타기도 했다. 한국 전쟁 때에도 고창읍성에서 전투가 있었다. 병자호란 때 약간 폐성이 된 아픔을 겪다가 다시 부활했던 곳이 고창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사신이 사는 불멸의 성곽이라 하면 돼요. 고창읍성을 부녀자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성밟기를 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성밟기는 윤년의 윤달에 부녀자들이 성곽 위에 올라가 산성의 능선을 따라 밟으며 열을 지어도는 풍속인데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병난을 겪기 전에는 양반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일반 백성들이 17세기 고 병난을 거치고 난 뒤로는 의식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거 해 그러면은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영감이 루머를 퍼뜨렸던 것 같아요.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가 났고 2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3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 성을 밝게 하게 자발적으로 성을 밝게 하는데요. 고창읍성에서는 성을 3바퀴까지 도는 성밟기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도는 것이 특징인데 성을 3바퀴 돌고 나면 출발 지점인 성문 앞에다 그 돌을 쌓아둔다. 머리에 돌을 이고 도는 수많은 여인들의 체중에 의해 성이 더 단단해졌을 거라는 해석도 있고 성문 앞에 쌓아둔 돌이 유사시 석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읍성은 하나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과 문화의 공간이었다. 그 안에 관아도 있고 민가도 있었으며 학교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다. 때로는 백성들의 삶이 담긴 곳이었지만 관아와 지배자의 상징이기도 했다.
읍성은 통치의 구심점입니다. 임금을 대신한 수령이 거처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통치의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읍성은, 성곽은 민과 관의 경계선이죠. 근데 민과 관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서로 상보적이라면은 이 읍성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존재로서 백성들의 그 시선에 보이겠지만은 근데 실제 역사에 있어서 관은 민을 수탈한 역사가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읍성은 곧 관아가 있는 곳을 의미했다. 그래서 읍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곧 관아를 점령하고 통치에 반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894년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이 읍성을 목표로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조선 후기 정치의 부패, 탐관오리의 횡포, 세금의 과중으로 고통받던 농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정부 개혁을 요구하고자 대규모 항쟁을 시작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임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신흥 종교 동학은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급속도로 발전했다. 동학은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영역을 넘어 농민들의 사상을 뒷받침하고 사회개혁과 외국 세력의 배척을 포함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농민봉기는 바로 고부밀란이었다.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가백이 항의하고자 시작된 농민봉기로 수탈을 일삼던 군수를 내쫓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으며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을 되찾았다. 그리고 고부 농민은 물론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들이 일어나 전봉준과 손아중, 김계남 등의 지휘 아래 대규모 농민군으로 조직되었다. 무장에서 무장 포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농민혁명을 시작한다라고 대회에 알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출발점을 이 1894년 3월 무장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장 기포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민군은 부패한 지방관을 몰아내자던 밀란 차원을 뛰어넘어 외세를 몰아내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고부 농민 봉기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무장지역의 손아중과 손을 잡고 다시 수천 명의 농민들을 모아 고부 백산에서 골기하였다. 정부는 급히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농민군은 황토현 승리 이후 승승장구하게 된다. 농민군들이 1894년 4월 7일 날 황토현에서 승리를 한 뒤에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데 남하하는 과정에서 곧 무장읍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한 뒤에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농학 교도들도 풀어주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군사훈련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관아나 읍성을 농민이 점령하면 불태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무장의 경우 관아 아전의 상당수가 동학에 참여했기 때문에 굳이 읍성을 불태우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장읍성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부를 점령한 뒤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는 전봉준. 이때 집결된 농민의 수는 8천여 명에 이른다.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농민군은 정읍을 들이치고 흥덕과 고창을 휩쓸었다. 무장을 출발하여 영광, 거침없이 성문을 열고 한평으로 출발하여 한평 관문도 부숴버린다. 이후 농민은 전주성에 입성하는데 전주성을 동학농민군이 장악하고 오히려 관군이 전주성 밖에서 전주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한다.
전주는 당시 전라 가명이 있던 곳이었다. 이곳을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농민군들의 일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서 일차적인 목표가 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실제 점령을 했고 농민군을 토벌하러 온 관군들이 오히려 밖에서 농민군들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는 오히려 전주성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전주성 점령이라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성과 또는 업적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우금치 전투로 대표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전장이었다. 충남 지역 농민전쟁의 주요 전장은 최대의 격전지였던 우금치를 중심으로 한 공주 일대였지만 예산, 덕산을 비롯해서 서산, 태안, 해미에서도 농민군의 활동이 전개됐다. 동학농민군이 공주와 청주를 거쳐 서울 공격을 감행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공주나 청주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주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진무를 보던 충청가명이 있었고 청주에는 충청도 군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병영이 있었다. 이것이 청주를 거쳐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였다. 서울 진격하기 전에 충청도를 지키고 있었던 군사령부인 병영을 깨기 위해서 김계란 부대가 청주 읍성 공격을 감행한 거죠. 전봉주는 대규모의 연합부대를 형성하고 공주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농민군들에게 탄환을 공급하고 부대도 정비하여 보강했다. 그러나 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에 비해 일본군이 가진 무기의 화력은 월등히 우세했다. 게다가 손아중, 김계남 등의 농민군 정예 부대들은 공주 전투에 함께하지 못했다. 일본군이나 관군보다 훈련도 돼 있지 않고 무기도 보잘것없었던 농민군은 청주 읍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물론 수적으로는 많지만은 그 화력에 밀린 그 동학농민군이 청주 읍성 앞에 있는 무신천에서 무참하게 그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그 생존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조선시대 완공되어 길이 1783m의 현무문, 청남문, 벽인문을 포함한 4대문이 있었던 청주 읍성.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었던 성벽 중 일부가 100년 만에 복원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가 단절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서는 이 그 단절된 청주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 차원에서 청주 읍성자리를 다시 발굴해서 원자리를 찾았고, 복원 구간은 중앙공원 서측 출입구부터 35m로 2011년 발굴 조사를 통해 성벽 위치와 폭이 확인된 곳이다. 성벽 높이는 지상 3.6m, 총 4.8m 높이로 재현됐다. 성벽을 쌓은 돌 가운데 650개는 시민들이 성돌 찾기 운동을 벌여 직접 찾아낸 당시 성돌을 그대로 사용했고, 성로는 진흙 강회의 다짐을 바깥쪽은 흙다짐으로 해서 조선시대 청주 읍성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 읍성을 새로 복원하는데 옛 돌을 다 새로 찾아서 시민들이 여기저기 제보를 하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일제가 헐은 그 성토를 찾아서 그걸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청주 읍성의 복원은 단순히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읍성의 성벽을 복원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1592년 7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빼앗겼으나 의병과 승경 3,500여 명의 힘으로 되찾았던 것처럼 청주 역사의 한 부분을 되찾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 성벽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100년 만에 청주 읍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주 읍성 복원은 일제 강점기 때 청주 역사가 그 단절된 것을 다시 그 회복해서 잇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굴과 복원의 의미는 문화재를 찾아내고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조상과 역사와 후손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읍성은 관광지로서의 수단보다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보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관광객을 많이 끌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들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복원하는 포커스가 아니라 원형대로 그대로 살려나가는 복원, 그 다음에 이런 보존,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여서 고정 작업을 항상 기본으로 해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러면서도 주변까지도 성 밖에 있는 주변까지도 그때 모습과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끔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18세기의 역량이 모두 투입되어 새로운 도시계획 아래 쌓은 읍성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절정을 보여준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우리나라 성 중에 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원 화성을 가장 잘 축조되어 있고 이런 걸 의기로 이제 만들죠. 되게 뭐 의식을 행하는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성역 의궤죠. 이런 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성의 백미는 결국 수원 화성인 것이죠. 읍성, 지배자에게는 임금을 대신한 통치의 공간이었다면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수탈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을 수도 있다. 역사는 단면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시각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읍성은 국민이 평안했을 때는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수령이 머무는 어떤 권위의 상징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가렴주고가 심했을 때 수령의 어떤 폭정이 이어졌을 때는 그 공간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의 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읍성을 보존한다는 그런 어떤 그 단순 그 차원에서 그 민과 그 관이 하나가 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하나가 돼 나가는 그런 어떤 상징 공간으로서의 그 읍성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지에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끝없이 흐르고 있는 역사를 만난다. 읍성은
복원과 전승의 줄타기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잘 복원된 읍성 뒤에 숨겨진 농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때다.